25장 동지. 회영은 눈물로 서경을 상해로 떠나보내고 난 후 다시 값이 싼 남계 외곽지역 대흥리에 방 2칸을 얻었다. 회영과 규창, 이월규, 이정규와 백정기 5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하고 송동댁과 현숙이 하나를 사용했다. 방 하나에서 남자 5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회영은 젊은 동지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깝고 동지들은 나이든 회영이 안타까웠다. 방만 비좁은 것이 아니라 이불이 턱없이 모자라 자다 보면 누군가는 이불을 덮을 수 없어 회영은 자다가 일어나 이불을 다른 사람 쪽으로 끌어다 덮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밤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정규가 눈치채고 말았다. 그날 밤도 회영이 자다 말고 일어나 이불을 동지들에게 한 뼘이라도 더 덮어주고는 누웠다. 그러자 이정규가 몰래 일어나 이불을 다시 회영에게 덮어주었다. 회영이 다시 일어나 이불을 끌어내려 동지들에게 덮어주었다. 그러다 서로 들켜버리고 말았다. 젊은 사람은 얼음 위에 대자리를 펴고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젊을수록 추위를 더 타는 법이라네. 춥고 어려워도 젊은 동지들과 함께하여 회영은 마음 든든하고 행복했다. 정작 부엌 살림을 맡은 송동댁은 끼니 때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밥을 짓는 일은 이유가 무엇이든 밥 짓는 사람의 몫이었다. 시어머니 은숙이 사람 못할 짓이구나. 손님 앞에 아침상으로 죽을 내어가다니 라고 한탄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동지들 앞에 죽을 들고 나갈 때마다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집세가 싼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남계 대흥리에서 집세가 더 싼 남계 천흥리로 다시 옮겼다. 천흥리로 이사온 후 송동댁이 과로로 쓰러지더니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과로로 종종 그렇게 아팠었고 그것이 최악에 다다른 것이었다. 병원은 꿈도 꿀 수 없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정규가 송동댁을 얻고 프랑스 조계에 있는 예수병원으로 찾아가 무조건 입원시켰다. 송동댁이 입원해버리자 집에는 남자들만 남은 셈이었다. 현숙이가 있다고는 하나 겨우 8살 먹은 어린아이였다. 규창이 집안 살림을 맡았다. 송동댁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송동댁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며 회영은 전각을 팠다. 미세한 선을 살리는 전각을 파는 데 몰입하다 보면 불안을 견딜 수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면서 퇴원을 요구했고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송동댁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불쌍한 것이라고 회영이 탄식했다. 여자로서 혈육 한 점 없는 것도 가엾지만 소실이란 멍에를 지고 사느라 무척 고독했을 것이었다. 맏형 가족이 장단으로 돌아갈 때 따라가지 않고 북경으로 찾아온 송동댁에게 어찌하여 내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대답이 놀라웠다. 나라를 찾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송동댁은 가족을 뛰어넘어 동지임에 틀림이 없었다. 동지들이 모여 송동댁 장래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다.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든 것만이 항일투쟁은 아닙니다. 그로써 나라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운동가들을 수발하느라 누군가 청춘을 바쳤다면 그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송동댁은 하루에 적어도
30~40명 이상을 수발해왔고 무당 선생님 댁에서 묵은 수많은 동지들 치고 송동댁이 지어준 밥을 먹고 빨래를 해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 동지로 예우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름이 마땅하오. 만장일치로 송동댁을 동지로 예우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하품이지만 관을 장만하여 공동묘지에 고이 안장해 주었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대가가 고작 싸구려 반짝하나라니 미안하다 아가. 늦가을 찬바람에 낙엽이 부르는 오후 낯선 땅에 며느리를 묻고 돌아서며 회영이 눈물을 흘렸다. 송동댁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이 허전하기 짝이 없는데 현숙이 날마다 송동댁 엄마 하며 서럽게 울었다. 엄마와 생리별을 한 뒤 현숙에게 송동댁은 엄마였고 한 점 혈육조차 없는 송동댁에게는 현숙이 혈육 같은 존재였다. 밤마다 송동댁 품에 안겨 잠들었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르던 어린 가슴에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진 것이었다. 남계 천흥리 집으로 김창숙의 동생 김창국이 불쑥 찾아와 권총을 맡기며 며칠 동안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회영이 출타하고 없었으므로 김사집이 총을 받아들었다. 김사집은 얼마 전에 찾아와 함께 기거하고 있는 동지였다. 김사집은 총을 감추려고 방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권총을 가지고 나가 저당 잡히고 5원을 받아 쌀을 사가지고 와서는 두창에게 내밀었다. 김사집은 회영이 북경 후구루원 근처에서 거주할 때 묵었던 동지였다. 그동안 여기저기를 떠돌다 있을 곳이 없어 다시 회영을 찾았지만 북경 때와 사정이 너무 달라진 회영의 형편에 놀랐다. 할 수만 있다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노년이 된 회영에게 쌀밥을 대접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쌀이 아닌지요. 어서 진지를 치어 선생님께 올리고 우리도 오랜만에 쌀밥 한번 먹어보자꾸나. 어디서 나셨어요 돈? 묻지 말고 밥이나 짓거라. 그리고 이틀 후 김창국이 다시 찾아와 맡겨놓은 권총을 달라고 했다. 김사집은 다른 곳에 잘 보관해 놓았으니 3일 후에 찾아다 줄 것이라고 둘러댔다. 김사집은 동분서주하며 돈 5원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구할 길이 없었다. 3일 뒤 김창국이 다시 권총을 찾으러 왔지만 없는 권총을 내줄 수가 없었다. 김사집은 다시 3일간의 시간을 얻은 다음 돈을 구하러 나갔다. 마지막 보루인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전당포로 향했다. 수차례 아니 수십 번 팔아먹으려 했으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물건인 탓에 이를 악물고 참고 참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회영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것 같아 이제는 도리 없이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당포 주인에게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내밀었다.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한참 살피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수명이 다 된 것이요. 1원밖에 못 줘요. 시침과 군침이 움직이고 있질 않소. 2원 주시오. 앞으로 2달 견디면 잘 견딜 것이오. 그래도 좀 생각해 주시오.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니 1원 50전 주겠소. 한 달 후면 50전도 못 받아요. 1원 50전을 받아봐야 5원에 턱없이 모자랐으므로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공원으로 가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돈을 구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때 옆 사람이 신문을 읽으며 그야말로 아린니가 빠진 듯 시원하군 이라고 하며 읽던 신문을 두고 가버렸다. 순간 김사집은 뭐가 그리 시원한지 궁금해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기가 무섭게 부르르 떨며 벌떡 일어섰다. 돈 대신 신문을 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회영 앞에
북경에서 발행하는 신보를 펼치며 말을 더듬거렸다. 선생님, 여기 좀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기쁘단 말인가. 자네 얼굴빛이 꼭 조국 광복이라도 된 듯하구만. 회영은 김사집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커다란 기사 제목에 눈길을 모았다. 중국인들이 경계하여 온 이완용이 오늘 사망했다. 시원할 손 이완용 사망. 중국인들이 경계하여 온 이완용이 오늘 사망했다. 중국인들도 매국노 하면 누구나 다 이완용이라 생각한다. 이완용에 대한 이런 평가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이완용을 대공신으로 보고 있다. 다음에는 도쿄 파일 통신의 소식을 소개한다. 조선인 이완용은 일선 합병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후작을 하사받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를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으로 임명하여 지금까지 몇 년간을 잘 지내왔다. 이 씨는 평소에 천식이 있어 요양하던 중 며칠 전에 기관지염이 또다시 발작했는데 10일 오후에는 폐렴으로 번져 병세가 갑자기 심해졌다. 의사가 진단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는 다음 날인 11일 오후에 향년 69세로 죽었다. 일본 황제와 일본 정부에서는 이완용의 부고를 들은 뒤 즉시 그를 추도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즉 부고를 내는 동시에 조선의 조문단을 파견하여 애도를 표시하고 장례의식에 쓸 토목을 하사하기로 했다. 또한 이완용에게 자기를 승격시켜 종입품 훈 1등 후작으로부터 정입품 대훈위를 시사하고 국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도쿄의 만조보는 이완용의 죽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완용 후작이 갑자기 별세했다. 그가 일선 합병의 큰 인물이라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학식과 담력으로 문무백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도적으로 제압하여 하루 사이에 역사적인 대업을 성취케 했다. 때문에 베일파들과 독립파들은 그에게 매국노라는 악명을 달아주었다. 1926년 2월 26일 신보는 청나라 때 상해에서 창간된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신문이었다. 기사를 읽고 난 회영이 미동이 없었다. 중국인들도 기뻐서 야단인데 선생님께서는 기쁘지 않으신지요. 그놈은 천년만년 살 줄 알았잖습니까? 지금 이완용이 죽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김사집 말대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이완용이 드디어 죽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허탈했다. 논어 태백편에 새도 죽을 때는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선해진다는 말을 생각했다. 그가 비록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었지만 최후에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기를 바랐다. 아, 그놈도 죽는 날이 있다니요. 시원할 손, 시원할 손.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습니까? 김사집은 계속 기쁨을 감추지 못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감탄사를 발했다. 그때 마당에서 누군가 추임새를 넣으며 들어왔다. 시원하고 말고요. 10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갔지 뭐요. 나도 거리에 나가 원수 이완용이 죽었다라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고함을 지르고 싶은 기분이요. 때마침 권총 주인 김창국이 집안으로 불쑥 들어서면서 대꾸했다. 이완용이 죽은 것에 취해 권총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김사집이 당황했다. 김동지, 이완용 그놈이 죽었다는 낭보 때문에 권총을 찾으러 나가는 걸 깜빡 잊었는데 다시 이틀만 말미를 주시오. 아니 하루만 더 주시오. 내 이번에는 꼭 권총을 찾아드리겠소이다. 염려 마시오 김사집 동지. 이완용이 죽은 기념으로
내가 권총 찾을 돈을 구해왔소이다. 내가 권총을 잡아먹힌 걸 어찌하셨소? 그걸 모르면 독립운동가가 아니지요. 김창국도 이완용의 죽음에 대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김사집과 함께 권총을 찾으러 전당포로 향했다. 그때 서울에서는 이완용의 장례를 치르느라 총독부가 분주했다. 총독부는 1926년 1월 1일 아침 경복궁 내 새 청사로 입주했다. 총독부 새 청사는 하세가와 총독 때 건축을 시작하여 9년 만에 완공을 본 건물로 경복궁을 능가했다. 현대식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자 경복궁이 초라해지고 말았다.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는 중추원은 총독부 내에 속해 있었고 새로 지은 총독부 건물에서 중추원의 새해 첫 회의가 열렸다. 이완용은 그것이 마지막 회의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월의 매서운 추위에 그의 숨소리는 매우 갈급한 소리를 냈다. 이재명의 칼을 맞은 허파가 날씨가 추워지자 목이 갈갈이 찢어질 지경으로 기침이 나왔다. 그는 69세가 되었고 병도 나이를 먹은 탓이었다. 지금까지 일본 최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고 공기 좋은 명산을 찾아 전국을 다니면서 정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1926년 2월 11일 그의 생명은 드디어 이재명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는 이재명의 칼을 받고도 17년을 더 살면서 일본에게 한일 병합이라는 선물을 안겨두고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떠난 것이었다. 일본 천황은 그에게 정이위를 추서하고 일본에서 최고의 대훈장, 국화 대수장을 수여했다. 순종은 의사를 보내 조의를 표하게 하고 간을 비롯해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부의금 1,500원을 보내주었다. 일본에 있는 왕세자 이은도 사람을 보내 스승의 죽음을 애도했다. 조선 총독부 사이토 총독은 이완용 후작은 동양 최고의 정치인이었다. 그를 잃은 것은 우리의 커다란 손실이다 라며 슬퍼했다. 총독부 정무총감 류화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후작 박영효와 총독부 내무국장을 합해 총 50명이 장례위원으로 선정되어 그의 마지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장례는 7일장으로 하고 2월 18일 연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신문마다 이완용이 죽었다는 기사가 세상을 휘몰아쳤다. 그 가운데 동아일보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애당초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지 말고 촌에서 땅이나 팠더라면 매국노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을 이라는 논설로 그를 비판했다. 1926년 2월 18일 아직 쌀쌀한 날씨 속에 이완용의 관을 실은 일본식 쌍두마차가 그의 집을 벗어났다. 행렬은 붉은 비단에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이위 대훈위 후작 이공지구라고 쓴 긴 명정을 휘날리며 용산역 연결식장으로 향했다. 마차를 중심으로 행렬 선봉에는 일본 순사들이 엄숙하게 호위를 하고 뒤에서는 의장병들이 엄숙하게 호위하며 따랐다. 그 뒤로는 신주를 모실 소교와 그의 혼을 담은 호녀와 곱비, 곡을 하며 따르는 여종, 호녀와 곱비가 곡을 하며 따랐다. 뒤를 이어 일본 천황과 황족들이 보내온 조화 행렬과 순종과 이 왕과 왕족들이 보낸 조화 행렬이 이어졌다. 그 다음은 대한제국 황실이 수여했던 훈 1등 이화 대수장과 대훈이 금척 대수장과 일본 천황이 내린 우길 동화장과 대훈위 국화 대수장을 친척들이 들고 뒤를 따랐다.
그리고 말을 탄 기마 순사들의 호위 아래 이완용의 시신을 실은 마차가 천천히 따랐다. 마차 뒤로 여러 유족들이 따랐다. 유족들 뒤로는 조객들이 탄 수많은 인력거 행렬 중대로 줄을 이었다. 조선 팔도 전 현직 관리들과 일본 고관들이 각각 인력거를 타고 광화문통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꾸민 장례 행렬은 십리길로 이어지면서 강물처럼 흘렀다. 길가에는 동원된 학생들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구경 나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은숙도 마침 바느질감을 갖다 주려고 나섰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분노하며 탄식을 멈추지 못했다. 왕이 따로 없어. 왕의 장례보다 더한 것일세. 일본 순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간 걸 보면 저자는 죽어서도 조선 사람이 겁이 난 모양이지. 이재명이 또 나타나 죽은 몸에 칼을 꽂을까봐 겁이 나겠지. 죽어서 칼을 맞아봐야 아프지도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니요, 죽어서 칼 맞는 게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완용 재산이 조선 최고 갑부 민영희 재산을 능가한다는군. 나라 팔아 부자 된 것은 부자가 아니지. 진즉에 임꺽정 같은 도둑이나 되어 저놈 것을 훔쳐낼 걸 그랬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사람들은 장례 행렬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망자를 향해 욕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용산역에서 연결식을 마치고 장례 행렬은 이완용을 위해 마련해 놓은 특별 열차를 탔다. 전라도 익산군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이완용은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조선 천하 명당에 묻힐 것이었다. 은숙은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고 쓴 동아일보 논설을 떠올리며 그래 당신 무슨 염치로 죽었느냐. 죽은 것은 잘했다마는 무슨 염치로 조선 땅으로 묻히러 가느냐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례가 끝났음에도 이완용에 대한 찬사는 그칠 줄 몰랐다. 친일 신문과 친일자들이 이완용에 대한 칭찬으로 연일 도배를 하고 나섰다. 그의 성격은 돌과 같이 침착하고 얼음처럼 냉정하고 용이 주도하며 사려 깊은 인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완용 후작은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실적을 보여준 인물이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약과 황제 양위를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일 합방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기민하고 과감하게 감행한 결단과 의지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친일파는 이토가 조선인에게 피격당해 목숨을 잃은 이후 세상 일을 개탄하며 희망을 잃고 속히 이등공을 따라 죽지 못함을 한탄하고 슬퍼했는데 그는 이토와 한몸이나 마찬가지였다. 먼저 가신 이토경과 저승에서도 한마음이 되어 일본과 조선을 위하여 큰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완용이 3만 원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유족에게 남겼다면서 그의 높은 뜻은 길이길이 만대에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을 읽으면서 은숙은 분노보다 오히려 조소가 나왔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들. 나라 팔아먹고 죽으면서 돈 3만 원 내놓은 게 만대에 전해져야 한다니. 지금 중국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아는가 라고 혼자 외쳤다. 은숙은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수많은 애국지사를 생각하자 억장이 막혔다. 천진에서는 김창국이 군청을 찾아가고 난 다음 또 한 사람이 남계천언니 집으로 찾아왔다. 북경에서 거주할 때 진로를 의논했던 김자진 장군의 사촌 동생 김종빈이었다. 북경에서 회영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상해로 간 김종빈은
신규식과 이시영을 만났고 신규식은 그를 운남 군관학교로 보내주었다. 운남 군관학교는 홍콩을 지나 베트남을 거쳐 수마리 길을 가야 하는 중국 대륙의 최남단에 있었다. 학교를 찾아가는 길이나 돌아오는 길은 천신만고의 고행이었다. 김종진은 멀고 먼 학교를 찾아가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늠름한 장교가 되어 독립군단에서 활약을 하다가 회영을 찾아온 것이었다. 7년 만이었다. 회영은 뜻밖의 만남에 감격했다. 김종진은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으므로 이제 자신있게 북만주로 가 사촌 형님 김좌진 장군과 함께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회영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힘이 솟구쳐 올랐다. 그렇지 않아도 북만주 독립군 기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늘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오랜만에 자랑스러운 청년 동지를 만났는데 차려낼 것이 없었다. 규창이 짜도미 죽에 소금 종지를 곁들여 상을 차려냈다. 오랜만에 찾아온 동지에게 이런 대접은 말이 아니네만 어서 드시게. 회영이 먼저 죽사발을 들어올리며 김종진에게 권했다. 김종진은 단칸 온막에 들어설 때부터 사실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멀건 죽사발 앞에 말문이 막혔다. 김종진은 울컥해진 속을 겨우 참으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건강이 걱정입니다. 내 건강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그것보다는 운동을 타게 할 묘안이 없어 한이었네. 김동지가 북만주로 간다고 하니 근래에 들어보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뭔가. 그런데 사모님은 어디 가시고 규창이가 부엌 살림을 하는지요. 운동 자금 때문에 서울로 간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네. 가족들은 어쩌고요. 가족은 그 다음 아닌가. 아무리 선생님 말씀이지만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말게. 누구나 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니. 다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고 선생님 댁만 가족보다 조국이 먼저라는 말씀인가요? 우리 가문이 대대로 누린 게 얼마든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제치하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 선생님 가문만은 못하지만 대대로 부귀영화와 명성을 누린 다른 명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선생님 가문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씀인지요. 전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혼이지. 조선인의 혼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네. 지금 우리가 이영만리의 험한 땅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기필코 독립을 성취하자는 것이지만 독립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네. 무슨 말씀인지요? 성서를 읽어보았는가? 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흘길에 불과한 거리였네. 그런데 40년 동안을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민족 정신으로 완성된 것일세.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험한 땅에서 굶주리고 쫓기고 목숨을 버리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들이 독립을 뛰어넘어 후일 우리 대한의 민족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네. 저는 오직 독립만이 전부인 줄 알았을 뿐 그것이 후일 민족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진은 비로소 죽그릇을 들어올리며 박해를 받을수록 행복해했던 예수의 생애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태연하게 죽을 마시고 있는 회영으로 이어졌다. 조국 독립과 독립 이상의 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삶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너무 붉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요. 김동진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의 대가가 아나키스트가 되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실 김동진은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을 벌써부터 갖고 있었고 회영을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조국 독립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과 실천이 아나키스트 정신에 들어있음을 발견한 것이네. 그런데 나는 의식적으로 어떤 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다고 하면 정확한 답이 될 것일세. 그러니 나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네. 아나키즘이라는 건 사상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자유정신과 평등정신일 뿐이지. 말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의 순수한 자유연합이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걸세. 자유주의자들의 순수한 자유연합.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동사상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겠군. 우리나라 대동사상이라면 품앗이나 울력이 아닌지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동사상은 품앗이나 울력에서 나온 것이지. 품앗이와 울력이 무엇이던가 공동체와 자유 아닌가. 자유롭고 서로 대등하고 상호간에 협동하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발견한 아나키즘은 바로 그것이었네. 그런데 자유연합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신세계이지. 생각해보게 독립운동을 누구의 강압에 의해 하는 사람이 있던가? 김동지 자네가 지금 독립운동 제1선에 나선 것이 어떤 단체의 힘인가? 아니면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인가? 오로지 조국을 위한 자네의 순수한 자유의사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냔 말일세. 그것이 바로 이상이라는 것이네. 무엇이든지 자유의사에 맡길 뿐 강요나 강압이나 강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나키즘의 자유정신이고 이상이지. 아나키스트 동지들을 만난 기쁨도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평생 동지를 만났다고 확신했던 건 누가 누굴 지배하지 않는 아나키스트 동지들의 순수함과 오로지 조국 강복만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 반했던 것이네.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한 줄기 서광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김동진은 사흘 동안 아나키즘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비로소 아나키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운동 방향의 가닥을 잡게 되었다. 서둘러 김좌진 장군을 찾아가 아나키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음껏 항일운동을 펼치고 싶었다. 서둘러 북만주로 가 형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라면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네. 희망이 있는 것은 상해 임정에서 평북파, 평남파, 한북파, 기호파, 황남파 등 파벌이 일어나 야단일 때 형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긴 원인이 바로 저런 것에 있었던 게야. 나라를 찾는 일은 오로지 하나된 마음이 최우선이라고 하신 우당 선생님의 생각이 100번 옳지 않은가 라고 탄식하셨다는 말이 자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파당을 지어 권력싸움하는 것을 질색하시니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는 말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선생님. 김동진은 김좌진 장군을 꼭 설득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북만주로 떠났고 회영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김동진의 다짐에 기대를 걸었다. 25장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